네, 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다크한 남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주시는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상훈입니다. 아, 베프의 촉 너무 좋아하는 프로죠.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 코너 또 조회수도 많고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지더라고요. 역시 베프님은 정치를 좀 다뤄야 되나 봐요. 막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해. 막 그냥 할까요? 정치인들을 막 정치인들이 그냥 막 물어뜯고 우리는 사실 좀 무식하게 그냥 보이는 대로 막 이렇게 지르는데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주잖아. 네가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설명이 돼. 이거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하잖아. 아, 내 말이 틀린 게 아니구나. 그래서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그 정치 관련해서 우리들이 잘 모르는 것들을 좀 정리해 주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적 소명과 사회적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데이터는 축적해 놓고 있습니다. 그냥 너는 알아서 떠들어라. 내 맘대로 하겠다 이거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요? 네. 정말 이분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아, 끝까지 제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겠다. 이런 지금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아, 나 정말 이거 정말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가지고요. 제가 이거를 꼭 하자 그랬어요. 제가 우리 프로파일러님한테 사실은 이 주제를 꼭 하자고 몇 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정치인들 관련된 거 하자는 게 맨날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 싫다고 그래서 맨날 빠꾸당하고 있어요. 맨날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렇게 이 폐륜적 범죄자들에 대해서 꼭 다루고 싶어요. 왜냐하면 말이라도 해서 진짜 국민적으로 좀 분노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한 번이라도 더 말하고 싶어서. 근데 이거는 분석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 베프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럼 좋아요. 분석할 게 없더라도 다시 알려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꼭 집어넣은 주제가 이거예요. 잔소리 하는 할머니가 싫어서 살해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 지금 잡혀와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웹툰 못 보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왜? 그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동안에는 인터넷이 안 되니까. 핸드폰 뺏기니까. 이렇게 뻔뻔한 말을 했던 고등학생이 있어요. 형이 있어요, 형이. 이 형을 위해서 할머니는 77세의 그 할머니는 교복을 빨아서 걸어놨더라고요. 그 동생은 할머니 죽이는데 방해받지 말라고 창문을 다 이렇게 꽁꽁 닫아놓고 자신을 10년 정도 키워준 친할머니 또 몸도 불편한 할아버지하고 같이 먹고 살겠다고 했던 그 할머니 급식 카드로 왜 편의점 가서 뭐 안 사오냐고 잔소리했다가 60번 찔린 그 할머니 얘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지난 8월 말경에 대구에서 벌어진 일이죠. 이 사건 설명 좀 들어볼까요? 예, 가해자는 18세, 16세 형제고요. 피해자분은 돌아가신 분은 70대 후반의 분 할머니시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90대 초반에. 그러니까 이걸 조손 가정이라고 하고 조손 가정의 가해자 피해자가 나눠지는 가족 살인 형태인데 이 형태 자체가 일종의 시간적인 것이 좀 끌고 오버킬, 그러니까 과잉 살상이 나타난 형태이고 아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역적인 거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관계적인 거, 이 심리가 분석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분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좀 관심 깊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면요. 10대 형제가 참 잔인해요. 그리고 더 제가 놀랬던 거는 뭐 물론 반성문 2개 써서 뭐 이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니까 판사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자기네들이 이렇게까지 분노를 느끼면서 할머니를 죽음으로 몬 것에 대해서 전혀 미안해하지를 않는 듯한 태도 제가 느꼈거든요. 지금 그 상태일 겁니다. 왜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보통 조선 가정에서의 공격과 피해 부분에서는 일종의 이 과잉 사회화라고 할까요? 이게 보통 9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나타난 상태가 도시 외곽에 버려진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자기 스스로 사회화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작은 느슨한 형태의 조폭 형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패를 지어갖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어른이고 자기가 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떠도는 이리떼처럼 행동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방해 요소들이나 특히 이제 어른들 이런 경우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심리 상태. 그래서 그걸 이제 과잉 사회화 형태가 된
그 아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60번 넘게 찌르고 네. 그리고 할아버지한테도 그 이제 살해 협박을 하고 그 후에 이제 경찰들도 희롱하고 이거 뭐 판사님한테도 반성문서지만 이것도 사실은 뭐 장난하는 것 그렇죠. 같고 예. 결국은 이 아이의 지금 상태는 전혀 상황 파악을 하지 않고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어차피 뭐 사형 집행 안 되는 거 교도소에서 재밌게 살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일 정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단지 철이 없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요 18, 9세, 20대 초반에 저희는 이제 초포식자라고 하는데 슈퍼 프레데터라고 하는데 포식자. 예, 슈퍼 프레데터라고 하는데 포식자를 넘어서는 포식자죠. 이런 걸 과잉 사회화된 사이코패스, 이 슈퍼 프레데터라는 개념을 쓰고 이들의 심리가 사실 저도 궁금한데 그런 유형들이 존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되게 궁금한 게 이 형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편의점 가서 먹을 거 좀 사와라. 왜 안 사오고 너네 이렇게 노냐. 핸드폰 가지고서 게임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 형이.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할머니 죽일래? 즐기다가 자살하는 거지 뭐 어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나는 여기서 즐기다 자살하는 거지가 무슨 말인지 일단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 메시지를 받은 동생이에요. 형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냥 농담으로 받아쳤다고 그러면은 에이 그러지 마 이러든가 그냥 자기도 그냥 농담으로 하면서 대신 행동은 안 하든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가 할머니 같이 죽이자 이렇게 해놓고는 할머니를 죽이는데 소리가 새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또 할아버지는 죽이지 말자 그랬어요. 이 또 둘째는. 이건 역할 뭐예요? 구조가 나타난 거라고 봅니다. 형이 리더가 되고 네. 동생이 거기에 대한 보조자가 되는 역할 구조가 그 이전부터 비슷한 폭력 행위에서 이전부터? 발생돼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참 양가지의 감정이 들어간 만할아버지는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네, 그건 뭐예요?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죽이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특정한 형태의 행위에서 그 만족하는 형태의 구조를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끝났어요. 만족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잔인한 부분이지만은 사람을 다 죽이는 게 잔인할까요? 아니면 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이 죽은 거를 보고 우는 것을 보는 게 잔인할까요? 어머 지금 그렇게까지 갔다는 예, 뜻이에요? 지금 이 둘의 심리 상태는 거기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죽인 사람을 보고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희열을 느끼는 일종의 쾌락 살인마들은 오히려 그 살인 범행을 완수하지 않습니다. 중간 정도는 놔두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주 잔혹한 짐승들이 자신의 먹잇감들을 죽이지 않고 피를 흘리고 돌아다니게 만들잖아요. 그런 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전혀 이 피해자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나. 깎아지게 그래서 과잉 사회화라고 된 건 그런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럼 좋아요. 근데 왜 60번이나 찌릅니까? 그래서 오버킬 같은 경우는 나타나는 거는 이 일종의 보통 저희는 기준은 한 10번에서 한 20번 사이인데 그걸 넘어서면은 일종의 자기 감정 상태를 탈각한다고 더 얘기를 이상 하는데 통제를 못해요. 통제를 못하고 그때 자기의 심리 상태가 이제 지배가 완결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화됩니다. 대상이 물건처럼 물건처럼 그냥 사람으로 되는. 안 보이는 예, 거예요. 예. 그런 상태가 되는 거는 사실은 드문데 아시다시피 강서구 PC방 사건에 김성수가 거의 한 80번 찌른 네. 것도 본인도 그렇게 진술합니다. 요 상태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 형 아이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평소에 뭐 이 아이들이 뭐 웹툰도 많이 보고 그랬다니까 뭐 웹툰 잔인한 거 많이 봐서 좀 그렇게 배운 거 아니에요? 그게 원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포식자들한테는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웹툰 때문에 아니면 뭔가 때문에 이거를 어쩔 수 없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밀하게 심리검사라 심리 면담을 해보면은 네. 사실 그건 과정입니다. 그 앞에 다른 것이 존재하는 거죠.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뭐냐면은 다른 형태의 동기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일종의 합리화하기 위해서 웹툰과 뭐 어떤 스너필름을 봤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형태가 돼.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스스로가 네. 그럼 나중에 뭐가 되냐면 뭐 법률가시니까 아시겠지만 감형의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난 객체였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렇죠. 웹툰을 봤고 웹툰을 보게 한 사회가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인이라면 부모가 이혼하면서 결국은 부모가 아무도 안 돌보니까 자기네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본 거잖아요. 몸도 불편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게다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신체장애 판정도 받았고 소득이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명이 서로 도와가면서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불편한 몸으로 손주 돌보다 보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났을 거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잔소리를 계속 했을 거고. 자기 자식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들이 이 손주 손녀를 안 돌보니까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돌보면서 화가 났을 거고 그 화나는 걸 애기들한테 풀었을 가능성이 물론 있다고 그렇죠. 저는 봐요. 아기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걸 들으면서 화가 났고 또 자연적으로 적개심을 또 불태웠을 거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진짜 분노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 옆에서 자기한테 자꾸 잔소리해야 되는 직접적인 그 스트레스 원에게 사실은 모든 걸 푸는 쪽으로 생각이 자꾸 간 거 아닌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신을 버린 부모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들의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 네.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런 버려진 아이들이죠. 버려진 아이들이 과잉 사회가 되는 것은 네. 자신을 버린 존재에 대한 무한정한 복수심이 네. 가장 가까운 존재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차라리 날 완전히 버렸으면은 차라리 버렸으면. 예, 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차라리 자기를 버렸으면은 네. 자기가 딴 데가 입양이 돼서 잘 살 수 있을 때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 자신을 거둬준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분노의 대상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한 다나님이 이러네요. 잔혹한 영화나 게임, 만화 등 시청각으로 인한 살해는 핑계라고 하던데요. 심리검사해보면 별 영향 안 미친대요. 뭐 이런 얘기도 예, 하셨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법률가 분들이 저기 계시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게 그게 영향을 미쳐갖고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촉발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 원래 있어요.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감형의 요소로 생각하니까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시는 승무나라님 외부적 요인 언급은 핑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맞는 것 같고 미정 전님께서도 얘기를 하시네요. 많은 연쇄살인범들이 네. 그런 핑계를 댑니다. 어렸을 때 자기가 이런 거 되겠다. 정말 그리고 나쁜 이런 경우가 좀 한 번 더 말씀드린 건 미국에서 연쇄살인범들의 연구를 했을 때 학대를 많이 당한 아이들이 연쇄살인범이 되느냐? 그 반대라고 합니다. 오히려 도덕적 기준이 모호한 아이들이 더 많은 연쇄살인범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경우처럼 특정한 틀에 두지 않는 그러니까 떠도는 일이들이 더 연쇄살인범이 더 많은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실 제가 왜 대구를 언급해 대구가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라 대구 근교의 위험한 공간들 지금 이재정 의원님 오셨지만은 안양 근교의 위험한 공간들 그러니까 특정이 어떤 수사당국이나 이런 데서도 특정하게 보고 있는 전국에 퍼져 있는 위험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간들이 특정히 어떤 도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도시화에 따른 공동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그쪽에 아이들이 버려지거든요. 버려지니까 자기들이 일종의 짐승화가 되는 거죠. 양마화가 되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어떤 작은 형태의 집단을 형성해서 무차별적 공격하는 기억나실 겁니다. 의정부에서 고등학생들이 30대 가장을 때려 죽인 그런 게 왜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형태가 반복되는 거죠. 미정전님께서 이러시네요. 베프님 너무 끔찍한 사건에 담담하게 말씀하셔서 좀 걱정됩니다. 정신건강 조심하세요. 전 비정상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자, 좋아요. 예,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만만치 않게 충격적인 사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직원용 여자 화장실에서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발견이 됐는데, 야, 이거 진짜 황당무계한데, 범인이 알고 봤더니 교장이었다. 그것도 그 교장이 중간에 꼼수를 부려가지고 막 신고도 못하게 하고 이상한 짓을 많이 했다. 이겁니다. 자, 교사용 여자 화장실에서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것도 위치가 또 이상하다면서요, 이게. 변기 물통에 보통 우리가 각티슈라고 네, 각티슈 하죠. 올려놓죠. 각티슈에 팬더 그림 오른쪽 눈에다가 그걸 파갖고 자기가 제작을 해서 붙인 거죠. 자기가 제작을 해요. 예, 자기가 그 각티슈를 뚫어갖고 한 거죠. 그림 한번 볼까요? 저렇게. 예, 어머나. 저렇게 된 겁니다. 아, 우리가 또 저거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겠네요. 화장실 그냥 갔다가 신경 안 쓰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여자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봐도 이상하니까 직접 뜯어갖고 저렇게 해체해갖고 확인하셨나 봐요. 어머나. 그러니까 되는데 저렇게 보면은 사실 이
저렇게 제작할 정도면은 저건 소위 말하는 초범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본인대로 그냥 호기심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저거는. 절대 아니죠.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저건 완전히 조직적으로 예. 계획적으로 계획적인 저거만 거죠. 전문으로 하는 범죄자인데 무슨 교장 선생님이 왜 저러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런 형태의 그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성착 침울이 네. 우리가 오해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무직자, 직업이 없는 떠도는 사람들이 이 몰래카메라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이거는 판사도 변호사도 검사도 교사도 경찰도 검사도 다 하는 범죄입니다. 이거는 지식 수준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하고 문제가 그래서 아니고 이제 뭐의 문제예요? 이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지배욕, 지배력 그런 거죠. 변태 성욕이잖아요, 저런 건.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걸 포괄적으로 범죄 성욕인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옛날에 임금님이 미행 미복하는 자림을 하죠. 네, 미복. 예, 네, 일반인처럼 입고 예, 다니면서. 나와서 나오는 네. 형태가 된 거죠. 그런 형태의 행위를 하고 싶어하는 일종의 이제 그래서 그게 뭐 변태적 심리라고 하시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심리 상태로 저런 행위를 하는 부분인 거죠. 같이 똑같은 형태로 하지만 나는 이 사람들과 달라. 근데 이 사람들의 이 부분을 보고 싶어. 보면서 짜릿한 스릴감을 느끼는 이런 방법.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여기서 나타나는 짜릿한 스릴감 때문에 자신의 지위와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제주지검장도 똑같죠. 예전에 했던 그 사람도 역시. 그리고 판사도 지하철에서 하다가 걸렸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지위를 생각하면 절대 이런 얘기 못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퍼센트를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더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보면. 아니, 이 사람은 이번에 걸렸으니 망정이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그렇게 했겠어요? 솔직히. 이 4년 전에 이 사람이 이제 장학사 출신의 교장인데 네, 뭐 존경반의 장학사 출신이라면서요? 장학사 출신의 교장과 일반 교사 출신의 교장이 좀 다른 부분이 달라요?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제 왜 장학사 출신의 교장이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그 학교에 몰래카메라를 그러니까 검사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주체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 그 몰래카메라를 캐치하는 거를 지도해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범인을 잡으라고 예. 했더니 지가 범인이야. 지가 범인인 거죠.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처음 범행의 시작이 언제부터였을까라는 것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죄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나는 정말 더러워 죽겠는데 왜 이런 짓을 하지? 정말 이해가 솔직히 안 가거든요. 더러워 죽겠으니까 더러운 짓을 하는 것 자체가 성적인 만족을 갖는 거죠. 아니, 좋고 예쁘고 깨끗한 것도 얼마든지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좋아요. 뭐 이해가 안 간다고 쳐요. 그런데 제가 더 끔찍했던 거는 뭐냐면 여자 선생님들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어머 선생님 팬더검의 이 눈이 이래요. 기절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잘 추스리고 그걸 들고서 당연히 교장한테 가서 보고를 하겠죠. 책임자니까. 예. 그럼 교장은 이거 내가 해놓은 건데 속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태연자약하게 아니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선생님들이 이거 빨리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신고합시다. 그러니까 좀 학교 명예도 있고 이것저것도 좀 구체적인 내용도 알아봐야 되고 또 피해자가 괜히 또 하면 안 되고 시끄러우니까 일단은 한번 좀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학교 안에서 먼저 해결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심리가 도대체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이 범죄의 기본적 특성이 지배욕, 소유욕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자기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상황인 거죠. 뭘 통제하냐고요? 이 상황을 통제, 상황을? 예, 상황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상황 통제력 때문에 이 사람이 잡힌 거죠. 왜냐하면 뭐 컴퓨터 보여준다 그랬더니 잡힌 거 그 아니에요? 칩을 뽑아갖고 이게 뭐 없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게 학생들이 범인일 수도 있잖아. 그럼 네네. 우리 학생을 교도소 보낼 거야? 라고 내가 확인해 시켜줄게. 이거 칩을 뽑아서 자기 컴퓨터에서 열어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열리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칩마다. 아 그래요? 리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한테는 안 여는 거 왜냐하면 리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나도 과잉한 자신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컴퓨터는 여니까 나중에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아니 당신은 왜 이걸 미리 깔았어? 라고 그치. 하니까 이거 여는 프로그램 왜 있냐는 왜 있냐는 거예요. 그럼 있으면 안 되는 그렇지 거죠. 우리 같으면 없겠지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럼 당신이 그래서 경찰이 압박을 하니까 자백을 하게 된 이유가 근데 또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미 그 하루 지날 동안 아마 그 다 내용을 지워버렸어. 싹 다 지웠는데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그걸 놓치지 못합니다. 그 성착취물을 아, 그 자료들을 예. 영상들을 어딘간 보관합니다. 제일 많이 보관하는 것이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예요. 예, 아까워서.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것이. 보통은 서울역 사물함 아니면 사당역 사물함. 보관함에다 넣어놓는다면서요. 예, 천원 넣어놓고. 거기는 이제 자기만이 아는 그런 이제 CCTV가 사각지대에 그런 데가 제일 많이 갖다 놓고 요즘은 이제 휴대폰에 놓죠. 아이폰 같은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28자리 비밀번호 넣어야 되는 그런 거? 모 검사님이 저기 비밀번호를 안 주신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했는데 이게 이제 추출이 되니까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된 거죠.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여자들 화장실에만 설치를 해요? 남자들 화장실에 설치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남자 화장실에는 왜 안 설치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지배역 소유역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두 가지 형태 이게 이제 거래하려고 하는 거죠. 사이버상에서. 아, 그거 팔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 트레이더라는 개념을 써갖고 이걸 이제 교환을 하면서 자신이 이 상황에 우위가 있다는 건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웬일이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이런 성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잡는 거죠. 근데 몰카 그동안 걸린 사람들 다 남자분들이잖아요. 여자들은 몰카를 안 설치합니까? 이게 성별이 있어요, 몰카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요자가 수요자가 예, 없어서? 공급자 아, 측면과 이건 수요자 자기네가 보려는 게 아니라 팔려는 거예요, 목적이? 예. 보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겹쳐지기 때문에 이걸 성착취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와, 저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뭐 스마트폰에도 뭐 숨기고 뭐 어쩌죠.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두 거예요? 가지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공급 측면에서는 변형 카메라 방지법이 지금 법에 올라갔지만 사실은 지금 몰래 카메라의 75% 범위가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나타나는 몰래 카메라가 75% 전체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하철이라든가 특정 공간에서 네. 촬영할 때 그 소리가 나는 앱 같은 걸 설치 의무로 하는 방법이거든요. 원래는 소리 나게 하는데 또 소리 안 나게 하는 앱을 설치해서 또 숨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의무적으로 방지하는 법이라든가 공간방지법 같은 거 그리고 교직원들에 대한 심리 검사.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게 없거든요. 네. 지금도 이 부분이 됐기 때문에. 아유, 알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또 벌써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정말 저는 이 변태스러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도대체가 답이 안 가둬야죠, 나옵니다. 가둬야죠. 가둬버리면 돼요? 미국에서도 가두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약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도 먹이고 가둬야죠. 정말 짜증 화나고 속상합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예쁘게 못하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인사는 잘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배프의 촉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프로파일러님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을 이렇게 꼭 항상 배프의 촉 하고 나면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은 많은데 기분은 나빠지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속상하지만 좀 다시 기운을 좀 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저희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님과 함께 이슈 3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고맙습니다.